여야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회 혁신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민주당의 국회 혁신 방안 발표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의사 일정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 두자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국회 불참하는 의원과 정당에는 불이익을 주자 이런 총론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법안에서 후퇴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선거법 수정안이 민주당이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오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 혁신. 어제 그 의총한 다음에 방안이 발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미뤄졌습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게 아마 그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세비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당에 대한 어떤 그 국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얘기인데 네. 과연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불가피하게 불출석할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행사 겹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떤 페널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국회를 상설화 한다. 상설화라기보다는 지금도 이제 법 규안에 돼 있습니다. 2468 8월 달에 되기도 있는데 전제는 이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여는 걸로 하자.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윤리 상설회 같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마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출석을 안 하면 당연히 뭐 세비를 깎는지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3번 안 나오면 뭐 10% 갚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출불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일 안 하면 세비 깎아야 된다.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불출석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불이익은 필요하지만 그게 네. 반드시 뭐 세비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부 반론이 있었군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세비를 깎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자. 현실성이 없을까요? 저는 글쎄 일 안 하는 의미와 범위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게 되면 네. 사실 국회는 이제 의사정족수라는 거하고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한편 보면 소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또 투쟁 수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안을 저지하는 수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어떤 뭐 세비를 깎는다든가 정당 보조금을 깎음으로써 출석을 강요한다.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 기능의 무력화를 오히려 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선거쯤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4년의 임기 동안의 국회의원의 활동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다시 선출되는 여부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지 이것을 국회 자체 내에서 의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건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국회 기능에 저해를 할 만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가 이제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평가를 받는데 그때 강제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집행부가 출석 내지 의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강요하는 것도 비민주적이에요. 국회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석 여부를 갖고 또는 의결 여부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저는 그것 또한 제도적 취지를 비춰볼 때 알겠는데 예. 이게 기능의 폐해를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는 필요하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일단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뭐 돈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방식이라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불출석할 때는 본인이 소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언론에서 쭉 발표는 합니다만
출석률 상위인 분 아니고도 나중에 어찌 보면 그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분들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예.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당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반영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네. 방식이 있을지가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일단 지자체에서 마찬가지로 출석 안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불이익은 모르겠는데 우리 선거 때도 사실은 뭐 세비 반납하겠다 뭐 이런 의원들 많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그건 그렇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가 안 열리는 날이 좀 많으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뭔가 혁신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윤리위 상설화는 한국당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한 제도인가요? 윤리상설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당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그게 상설로 있다가 네. 20대 후반기 원구성 때 그 18개 상임상설위원회의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육위하고 문화위가 분리되면서. 분리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설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상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운영의 문제죠. 상설로 있든 비상설로 있든 운영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예. 92년 이후로 상설로 있을 때도 사실은 심학봉 이 의원인가요? 제 기억에 한두 분 빼놓고는 사실은 막말로 제재받은 적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지 그 기구의 상설 비상설의 문제가 아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것이요. 상설화되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결국은 아마 어떻게 운영할 건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지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을 차라리 뭐 국민 배심제 하자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지금 이제 비상설화돼 보니까 이제 구성 자체가 안 되는데 구성됐다 하더라도 안건을 상정해서 그 결정하는 과정 누가 결정할 거냐. 결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외부 자문위원도 거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정의 권한을 뭐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김재원 의원 발언이 최근에 또 있었잖아요. 그 이해찬 대표 물론 이제 택시 기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만 예, 뭐 2년 안에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택시 기사가 하더라. 이 정도 막말이면 윤리위에서 어떻게 징계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불편한 말은 맞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사실 김재우 의원이 한마디를 더 했어야 돼요. 그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이해찬 대표께서 본인이 어떠다 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권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말 더 나가서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 그렇게 될 리가 있겠느냐까지 갔어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이제 한마디를 빼먹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큰 뭐 어떤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건데요. 사실은 맥락을 보면 이해찬 대표께서 어떻게 되라라는 취지는 아니죠. 그래서 맥락까지 감안하면 글쎄 뭐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네. 회부돼서 징계까지 받아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저는. 예, 뭐 저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막말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뭐 징계를 받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고 다른 의원들이 조심하는 이게 이제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처벌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 효과라 그러죠. 우리 얘기로는.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좀 다리 보는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할 말이 있고 안 전할 말이 있는데 결국 당원 교육이라는 건 당의 공식 행사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아무리 택시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해도 할 말은 아니죠. 당연히. 뭐 상대방 당들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당연히 뭐 한 사과하는 가지가 게 맞다고 보태면 보고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대표께서 네.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는 당연히 뭐 저희 당에서 아직 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건 당연히 윤리 제속감이라고 보고요. 아마 1차적으로는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아마 윤리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은 사과는 처음엔 거부하다가 했어요. 바로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만약에 불편하다라고 하면 사과해야죠. 그건 맞는 네. 거고. 다만 이해찬 대표께서 옛날에 보수 괴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괴멸의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괴멸의 대상은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인들이 이거는 뭐 사망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 받는 거 다름없는데 그런 말의 어떤 정도 차이는 다 있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언사는 자제해야 된다. 예. 쌍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괴멸이라는 거는 정당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한 개인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국회 개혁 요구하는 것 중에 올해 특히 요구가 커진 게 이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동되는 소소위, 소위 밑에 그거보다 작은 조직 소소위, 속기록도 없고 사실 법에 그런 설치 규정도 없는데 임의로 이제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당의 교섭단체에 대표 한 명씩이 나와서 밀실 협의 내지는 거래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소소위 그만하자 이런 방안은 왜 안 나옵니까? 뭐 속기록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결국 각 정당, 각 당의 뭐 원내 지도부의 힘일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공개를 하든 녹취록을 만들든 속기록을 만들자는 얘기 끊임없이 나왔는데 또 이게 사실은 소소위가 있다 보니까 예결위 심사 아니면 소위 심사가 부실화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어차피 나중에 거기서 할 거니까 여기서 대충 하자는 게 있으니까 저는 뭐 이거를 없애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하는 소소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처럼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법적 근거라든지 녹취록을 뭐 속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 요 사안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의원에게도 물어봤더니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소위를 만약에 둬야 한다면 속기록 도는 부분. 그러니까 속기록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좀 뭔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소위가 지금 속기록이 없는 이유가 소소위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상의 소위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 공식 회의는 다 속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소소위라는 것은 국회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속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그 기구는 또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임의 기구이기 때문에 네. 속기를 하든 말든 또 강제하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국회법상의 소소위 근거 규정을 두게 되면 속기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기구 정비부터 하고 그다음 그럼 속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속기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구 정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야 합의로 속기록을 만들자 할 수는 없나요? 한국당은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니까 다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쪽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마 이제 그게 결국은 의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각 의원들이 아마 지역구 민원을 어떻게 반영하냐가 본인의 성적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예. 뭐 많이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길거리 다녀보면 압니다. 각 지역에 보면 이번에 제가 이만큼 예산 확보했습니다. 플랜카드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게 예. 결국은 다 뭐 그런 과정이 꼭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쪽지와 카톡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 재정의 적정한 분배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속기록은 있어야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국가 재정이 분배가 됐는지를 예.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정 보고서 내면 항상 이런 예산 얼마 땄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다음에 플랜카드 걸고 그런 게 못하게 하면 됩니다. 못하게라기보다는 그거를 예산 얼마 이런 거를 공표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런 뭐 소소위에서 내가 우리 지역에 결국은 이제 뭐 원내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각 정당에서 조금 네. 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표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제가 아직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뭐 기왕에 혁신안 발표가 미뤄졌으니 그 방안도 좀 논의가 되도록. 저는 뭐 개인 아직 저기 의원도 아니고요. 아니 의원 개인적으로- 아니라 당직을 네. 갖고 계신데 왜 그렇게 비민주적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한번 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두 분 다 법률가신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근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본인이 어떤 합리적 근거나 노력을 해서 네. 그러니까 쪽지로 표현되는 게 다소 좀 부정적 측면을 보이지만 합리적 근거를 대고 예산을 반영하게끔 노력했다. 그것이 과연 꼭 불법이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상 원래는 국회의원이 예산 반영하는 게 원래 안 되잖아요. 증액하는 게 안 돼요. 네. 항목 바꾸는 것도 안 돼요. 정보를 통해서 하게끔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원래 예산 증액과 뭐
항목을 개설하거나 할 수 없는 건데 불구하고 사실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는 뭐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뭐 못 건다라는 것은 사실 그건 또 지역구 제도에 또 약간 네, 이런 엇박자가 부분이 나지 있지 않나.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정 활동의 결과를 가져오면 유권자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내가 따왔다 이런 것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법률을 만들면 돼요. 본인이 지역구와 관련된 지역구 민원과 관련된 연관된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에 예산이 따라 붙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부분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내가 따왔습니다 이런 식은 못하게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뭐 플랜카드에 한국당에서도 본인 좀 홍보를- 아니 논의를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개인적으로 볼 때 법 체계상 그런 걸 막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능해도 어떤 표현을 막는 것을 강제한다는 것이 법 체계상 네. 맞지 않다고 보여졌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 혁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체, 핵심은 선거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석을 여야 4당이 4월에 합의했던 225석보다 조금 늘어난 240석 안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민주당은 오보라고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이게 그 지역구를 얼마나 줄이느냐. 225석이 되면 지금 28석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아마 영남이나 호남 약간 이제 지방에서 많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면 본인이 지역구가 줄어드는 분들은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 입장도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아마 의원들은 각 의원이 300명이면 제가 보기에 300까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만약 240 얘기가 나왔다면 지역구가 13석 정도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한 15석 정도는 이제 기존 안보다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과연 본회의 통과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의견을 제시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 지역구는 300석 중에서 253석이고요. 여야 4당이 4월에 합의했던 안은 225석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안은 지역구 240석.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많이 줄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줄일 것인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은 여전히 270석으로 지역구를 오히려 늘리고 비례는 제로로 아예 폐지하는 그 방안이 당론입니까? 원칙적인 아니죠. 예전에 그 3월달경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 고집하는데 다만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개특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 정개특위에서 지역구와 그 비례대표의 그 배분 비율을 정하자 270석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말씀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을 수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요. 지금 한국당 270석 안으로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현실적으로는 판단 안 할 것 같고요. 언론이 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225석 그리고 비례가 75석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패스트트랙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개정안보다는 240석 대 60석 이 정도로 지역구가 조금만 줄어드는 방안을 한국당 의원들도 혹시 선호하겠습니까? 그 의원분들 일일이 다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행 300석이 차선이 아닐까. 네. 한국당 내부의 의사는 270석이 일단 최선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현행 유지도 차선책이 아닐까. 이게 국회에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을 쓰지만 변경이잖아요. 변경. 네. 선거제도 변경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300석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비례와 지역구의 의석비를 다소 조정하는 것도 차선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 상태로만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240석 안을 오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225 지역구 225 비례 75석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표결을 하면은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반발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석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예. 저희 당 만약에 이거에 찬성하는 이제 특히 호남 지역 의원님들은 아마 뭐 여당이나 아니면 우리 야당 중에서도 반대할 대한신당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이 그렇다는 반대할 거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이게 지금 본회의 상정됐더라도 뭐 일정 수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라는 게 결국은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뭐 고정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대화의 타협이 가능한 필요한데 저는 예. 뭐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지금 얘기하는 한국당이 예를 들어 270석이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당도 뭐 인재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럼 인재 영입한 분들을 그냥 지역구에 나가라 하기는 어렵거든요.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약자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거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선거 전략상도 저는 뭐 한국당도 충분히 이 네. 어쨌든 이 선거제 과정에는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뭐 논의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들어보면은 240석 지역구 그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오보라고는 지금 민주당 얘기했지만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뭐 240석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225대 75보다는 조금 더 지역구가 늘고 비례가 주는 방향으로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뭐 협상에 그런 참가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게 뭐 225라는 게 픽스된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픽스된 숫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어쨌든 당론이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네. 당론이라는 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네, 이제 한국당이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안을 내느냐도 중요하고 저희 같이 여야 사당의 다른 당의 입장이 지금 뭐 10% 늘리자는 아니었다가 일단 그건 안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럼 그분들과의 어느 정도 뭐 논의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은 225석이잖아요. 그게 일부 조정되는 걸 본회의에서 그 의결하면은 패스트트랙이 그대로 그 절차가 유지돼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원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고치면? 아닙니다. 그 수정안이 돼요. 30인 이상 동의하면 수정안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뭘 어떤 내용을 고치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원안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원안과 연관 없는 부분을 고치게 되면 추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장께서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25대 75를 240대 60으로 바꾸는 것은 원안과 관련된 수정이기 때문에 의원 30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안으로 표결을 본회의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걸 예를 들어서 준연동연제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든지 뭐 비례대표를 네.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안으로 표결이 들어간다면요. 또는 240대 60석 안으로 표결이 들어간다면 한국당은 보이콧입니까? 아니면은 투표를 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지도부에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결정하겠죠. 의원총회를 예. 거쳐서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정해진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요. 다만 이 투표가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보이콧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한국당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 다 변호사이셔서요. 그 정경심 교수 어제 추가 기소됐습니다. 공소장 뭐 7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이게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검찰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장 안에 담겨 있는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현 부위원장님께서 좀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뭐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쭉 훑어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문서 위조 하나 기소됐었고요. 이번에 14건 기소됐는데 사실은 예. 뭐 큰 틀로 보면 뭐 입시 문제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뭐 증거 네. 위조 문제 다 나왔는데 네. 이번 공소장에 가장 다른 부분이라 한다 그동안에 얘기 안 됐던 것 중에 가장 새로운 거라 본다 그러면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뭐랑도 연결되냐면 나중에 이제 뭐 공직자윤리법도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게 또 어찌 보면 뭐 뇌물이냐도 연결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이 실명제 위반 부분 왜냐하면 이게 결국 타인 명의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건데 이제 그게 과연 조국 장관과도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련되면 그게 공직자윤리법에서 직접 투자 금지하는 거에 약간 저촉될 소지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일 특이한 건 그건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기라든지 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국고 보조금 같은 것도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이후 뇌물 또는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뭐 이런 쪽으로 확산이 돼서 확대가 돼서 조국 전 장관까지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공소장을 좀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입시 관련돼서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입시를 전적으로 이렇게 혐의를 뒀고 나머지 사모펀드는 일정 부분만 돼 있거든요. 증거인멸, 교사, 위조교사, 은닉교사 이 부분도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언급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부분이 나와요. 신분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비서관이면서 그 한 두 줄 가량을 어떤 권한이 있다. 네. 그다음에 업무 영역까지 표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보통 검사들이 다 치는 경우도 있지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옮겨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뇌물 혐의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입시 비리 관련돼서는 아마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 같고 네. 나머지 사모펀드 관련된 뇌물 부분과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죠. 허위 신고죠. 재산을 허위 신고한 거. 물론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국 장관께는. 그러나 재산 현황에 대한 허위 신고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드래그해서 옮겨 붙인 것 같다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 드래그해서 옮겨 붙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서류가 있다는 건가요? 검찰이 작성해 놓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쨌든 신분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거기서는 네. 재산 신고의 대상이다라고만 그 정도만 언급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 한 두 줄 정도로 상당히 자세한 설명, 업무 영역까지 설명을 해요. 네. 그걸로 봐서는 어딘가에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본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공소장 처음에 보면 정경심 교수 이분은 뭐 어디 교수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은 언제부터 어디 교수로 있다가 뭐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있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지위, 그러니까 지위를 쓰는 아니라서 그게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공소장 뒤에 내용과 관련될 거로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수사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세월호 재수사 이제 출범했잖아요. 수사단이 황교안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 고발 대상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뭐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뭐 개의치는 않는데요. 이미 네. 이제 이게 뭐 오랫동안 수사해왔다 이런 언급은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특조위에서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은 사실은 그 선박 내 CCTV 조작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해운 회사에 대한 불법 대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사실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다른 증거들이 수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 구체적인 혐의점 갖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혹을 밝히자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 대표 수사 가능성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CCTV도 있고 이번에 이제 헬기 탑승 문제도 있지만 이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했어요. 네. 거기 보면 결국은 해경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임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에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 지느냐 여부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여러 뭐 수사했던 분들이 보면 뭐 해경을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과실치사죄를 네.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할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또 황교안 지금 대표도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